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7회 금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이세연 작가의 파주 작업실과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미메시스 뮤지엄의 김태우 개인전 사라진 풍경, 대한공간 루프에서 열리고 있는 강영민 개인전 금지된 사랑.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마켓의 주제는 낙찰률 100% 자선경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로갤러리의 소풍전을 찾았습니다. 아트팟 7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반가운 손님 맞죠? 네, 전에 반갑습니다. 한번 못 들어갈 뻔한 적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놀이터인데 네. 물론 저 작업실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오셔도 제가 커피나 밥은 안 사더라도 네. 제가 싸들고 오겠습니다. 네, 싸들고 오시면 네. 제가 이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꽝 이렇게 네. 작가의 이제 갤러리 오너의 이제 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름 건물주. 주님 짜잔. 쑥스럽습니다. 다 빚입니다. 빚도 자산이라고. 네. 그건 옛날 말이고 빚은 네. 빚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빚은 빚이다. 빚 때문에 힘들어요. 예전에 인터뷰할 때 그 이세연 작가가 그 작가는 배고파야 된다라는 편견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사실 똥이죠. 네. 사실 19세기에나 소통이 되었던 단 몇 명의 작가, 인류 역사상 가난했던 예술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그들이 가난했나요? 절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현대 작가들 글로벌 아티스트의 작업실에 가보세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작업들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다양한데 작가가 가난해야 이렇게 예술에 온다는 말은 이상하게 한국에만 유독 많이 이렇게 작가에게 강요하는 어쩌면 억압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작가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작가들은 시대를 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어떤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작가인데 그 역할을 좀 더디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지배 논리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대한 사기인 것 같은데 지배 계급이 피지 계급에서 제일 위험하게 느끼는 게 뭘까 하면은 자기를 비판하는 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작가들이 가난해야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블랙리스트도 그런 거지만 블랙리스트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인식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해야 예술을 논다는 말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술론을 불태운 사람하고는 정말 백지장 않는 차이지만 단 하나의 차이지만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국에 보면 가난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마치 내가 가난하니까 위대한 예술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패러다임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돈 얘기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겠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치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하자되어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예술가가 아닌가? 일종의 자기 검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작가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계속 작가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작가들은 가난하게,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 굉장히 돈과 관련 없는 그 예술 활동을 하는 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더 제도적으로 작가들이 좀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꼭 필수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난해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 우리가 파주에 왔으니까 로우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갤러리 이름도 그렇고 아마 생각하고 계신 미션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갤러리를 지향하는 건데요. 좋은 공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하도 같은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갤러리들은 일반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고 좋은 전시를 하고 잘 팔아주고 뭐 좋은 작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좀 대한 좀 다른 생각들을 좀 제공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그 놀이터가 어떤 좋은 놀이터냐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 아이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뛰어노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경험의 어떤 그런 방식에 따라서 노는 행식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바다에서 자란 애들은 바다가 비치가 파도가 본인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였고 산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무라든가 뭐 냇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놀이터였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작가에게도 그런 다양한 놀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을 좀 제공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갤러리는 갤러리가 아니라 그냥 놀이터, 말할 때는 놀이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말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갤러리 지향하는 게 추, 목표가 추, 드롬, 사악함, 현대사에서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추에 대한 미에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 자기 영역이 생기면 현실을 안주하신다거나 보수화되시는 그런 작가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철이 없죠.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도 안주하고 싶은데 네. 사실 안주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근데 작업할 때는 좀 약간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겠다. 전성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면 좀 병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약간 안주는 하고 싶지만 네. 할 말은 하고 살자 뭐 이런.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보이나 봐요. 네. 계속 이렇게 저희들의 편견을 깨주시는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계속 작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를 굳이 몇 개의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모호함과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초만 제공을 하고 제 작품을 보는 분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상상을 해서 그 그림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쪽입니다. 제 이 회화는 대개 저 속에 여러 가지의 풍경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실제는 보이는 풍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풍경, 예컨대 바람이라든가 안개, 뭐 그런 비물질적인 그런 풍경들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제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풍경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많게는 뭐 100여 회 이상을 덮어서 결국은 풍경이 없어져 사라진 풍경이 되는 그런 건데요. 저 하나의 단위가 무슨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각자 보는 이들이 각자 느끼는 대로 저는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걸 보고 나무숲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시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묘비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상상 속에 저는 맡기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주제가 대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 전시는 혼자서 가야 되는 전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랑 같이 가더라도 전시장 내에서는 서로 신경 안 쓰고 작품을 혼자서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전시인 것 같고요.
작가가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보다는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는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메시스 뮤지엄은 자연광 중심이에요. 인공광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품에도 펄이 들어간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광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작품이 미세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품에 대해서 저마다의 생각으로 상상하자. 네. 이런 식의 작가 입장도 아주 재밌어요. 네, 아예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알아서 상상하시는 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맨 위층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로 채워진 공간. 네, 거기 올라가면 뚝뚝하고 물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분명히 네모난 생면들로만 이루어진 공간인데도 여기가 고요한 산사의 그런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음껏 상상하라고 하셔가지고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쳤는데요. 왜 헨델과 그레텔이 빵 조각을 따라다니듯이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따라다니다 보면 2층에 쫙 펼쳐진 그런 생면 공간이 나와요. 그런 풍경 속에서 이 풍경을 뭐라고 상상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누구는 도시라고도 상상하고 누구는 무덤 같다고도 상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왜 생면이 그 속에 이미지가 하나 있고 점차 지워지는 그렇게 돼서 완성된 생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하나씩 스토리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는 의미에서 되게 사람들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없고 제목도 없으면 사람들이 전시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전시,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근데 저는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작품을 보는 것,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소리도 들리고 심지어는 공기의 맛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작가들이 대부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시를 보는 것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으로 이걸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부연하자면 먹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먹방 보고선 배부르다 잘 먹었다 하는 사람 없죠. 미술 정보 저희 아트팟 이 프로그램 보신 다음에도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는 전시장 가서 직접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비세미술관이라서 일몰 시간에 따라서 클로징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요즘 가면은 한 5시면 문 닫는다고 해요. 잘 알아보시고 가시고 또 전시가 끝나고 딱 나오면 막 억새길이 있고 단풍나무에서 단풍이 막 비가 돼서 쏟아지고 너무 마음이 이 풍경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경험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금지된 사랑이 혹시 가벼운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우리는 사랑은 진지하게, 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대 정신 아닐까 싶어요. 네. 팝아트는 가장 민주적인 예술 장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팝아트를. 지금은 팝송 말고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음악이. 마찬가지로 팝아트도 지금 모든 보이는 이미지들이 전부 다 이 자본주의 대중 소비 사회에서 나온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팝아트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투어에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박정희를 관광한다. 슬로건이었어요. 박정희는 관광의 대상이 아니에요. 박정희는 숭배나 혐오의 대상이지, 혹은 두려움의 대상. 그 대상에서 해방시켜주자는 얘기죠. 짜릿하고 재밌죠. 그렇게 어목할 때 뭔가 남들 안 하는 걸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너도 나도 다 투사가 된 그 상황이 더 두려웠어요.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인터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어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지 인터뷰에도 속내를 털어놓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아까 영상으로 보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는 이 인터뷰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성공이다. 네, 자화자찬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두렵진 않았나. 제가 만약에 작가였다면 무지하게 쫄았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 당신은 두렵지 않고 재밌었다. 하지만 탄핵 이후 너도 나도 투사가 되는 상황이 더 두렵다. 예, 저는 이게 강영민이라는 작가가 가지는 어떤 선을 딱 보여주는 정리가 잘 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작품들은 이 대상들을 최대한 예쁘게 그려내려고 노력한 작품들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보기 싫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강영민 작가가 작업을 하는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서 예쁜 지점들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사실 그게 팝아트, 단순화시키면서 뽑아내는 게 팝아트의 기본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리액션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작품이 그 자체로 혐오나 분노나 이런 걸 그리고 네.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보는 내가 혐오하고 그렇죠. 그걸 보는 내가 분노하죠. 사실 그거는, 그리고 강영민 작가가 저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거울벽 같은 걸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의 대상들, 네, 그분들을 그려내는 상을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사실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은구 작가는 전시 보러 간 날이 제가 촬영하러 가기 2시간 전에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가서 SNS에다가 막 올렸어요. 저 루프 다녀왔는데요. 이거 아주 금지된 작품? 네. 우리 할 얘기 많겠어요. 할 얘기 많으시죠? 저는 너무 말을 못 뽑아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서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은데 봐서 하고 침통한 기분으로 다들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씨가 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특히 지금 지난 1년간의 이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또는 더 멀게는 그 이전의 수십 년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 씨는 진짜로 거울처럼 강영민 작가의 의도를 비추는 것보다 내 의도를 비추는 거고, 강영민 작가의 의도는 그거를 잘, 네가 여기 전시에 와서 이걸 보고 잘 가져가기를 에서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거울이 삐딱할 수도 있고, 네. 거울은 똑바른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할 수도 있고. 저는 둘 다 삐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가 떠오르는 말투죠.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해봐서 알아요. 미술품 경매 이거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 스트레스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낙찰입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매사 있다 그러면 다 경매사인 줄 아는데 다른 스텝들 엄청 많습니다. 네. 미술에 대해서는 우아하고 고상할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낙찰률도 신경 써야 되고 되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그 경매회사의 존재 이유고요. 낙찰률은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 생각에 70에서 80% 되면 굉장히 잘 된 경매인데, 근데 아마 경영진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100% 낙찰되는 경매가 있어요. 오. 예.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K옥션 손희천 경매사님에게 100% 낙찰되는 자선 경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100% 낙찰되는 경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선 경매인데요. 사랑 나눔 경매라고 타이틀이 붙여진 이 자선 경매는 K옥션이 설립된 이후 2008년부터 실시해 왔고요. 2014년까지는 현장 경매로, 2015년부터는 온라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옆으로 도표가 보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100%라는 경이적인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물론 저희 자선 경매는 일반 거래가의 30에서 50% 선에서 경매를 시작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자 분들의 사랑인데요. 저희 자선 경매에는 컬렉터, 갤러리,
미술가의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경매에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작가분들도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며 사랑 나눔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찰자들의 관심인데요. 최근 미술품 경매의 저변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 경매에는 평소 미술품 경매에서 뵙기 힘들 분들도 많이 응찰을 하고 계십니다. 경매 낙찰금이 뜻깊게 사용되는 데 공감해 주신 덕분이죠. 올해 초 열렸던 사랑 나눔 경매 결과도 당연히 낙찰률 100%, 4억 6천만 원의 낙찰 총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3천만 원의 기부금도 조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한국 메세나 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도모하는 K옥션 주니어 아티스트, 그리고 아트 챌린저, 그리고 K옥션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1회 사랑 나눔 경매에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 만난 이세연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소풍인데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 이란 시에서 모티브를 얻으신 것 같아요. 소풍이란 말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세상을 소풍으로 비유했던 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천상병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극명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이잖아요. 옛날에 안기부 때 고문도 당하시고 또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소유의 어떤 삶을 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명이 깊더라고요. 가슴에 와닿는 게 있고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삶에 대한 태도, 이게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비슷한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소풍처럼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애정, 관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와 함께 전시를 해보고 싶어서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서 나오는 소풍에 모티브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최우철 작가 작품은 제가 그동안 인쇄물로만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원화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우철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삶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쏙쏙이 숨어 있는 그 서민들의 아주 다양한 그 모습들, 리얼리티한 모습들, 진실된 모습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한국의 드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예. 이상권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우철 작가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준다면 이상권 작가는 좀 더 삶의 애환이라든가 서민들의 모습에 좀 슬픔이라든가 고독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세연이 보는 이세연 작가는? 제 작품은 조금 아직 부족한 게 많죠. 갑자기 겸손 모드가? 갑자기 방송을 못할 것 같아. 부족한 게 많지만 다시 가죠 이거. 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삐딱한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후배 작가들은 저보고 빨갱이냐 할 정도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 작업에도 약간 촌놈의 감성,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기억,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이 작가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세연, 이상권, 최우철 3명 작가가 참여한 소풍전을 마무리 영상으로 보시면서 아트팟 7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한잔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